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그것도 공무원이 표류하다가 북한 해역에 잡혀서 총살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그 지경에 있을 때 우리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난 9월 22일 저녁 6시 30분경에 처음으로 이 사건 관련된 서면 보고가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는데 전달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서면 보고를 읽었을까요? 읽었다면 어떤 지시를 했을까요? 자, 제가 이 사건 바라보면서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7시간이라고 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옥죄려고 했던 좌파들의 이 프레임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처음 서면 보고를 받은 그때부터 다음날 아침 8시 반 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대면 보고를 했을 그 시간 14시간인데 그 시간에 누구랑 무엇을 했고 몇 시에 잤고 새벽에 UN 기조연설을 할 때는 깨 있었는지 아니면 1시에 안보 관련 장관회의가 열릴 때 그때는 보고를 받았는지. 네,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은 이 60대 이상이 되시면은 6시 전에 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YTN이라든가 TV를 틀어놓고 분명히 이 사실을 인지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그걸 몰랐는지 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프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 제가 제일 퀘스천인 게 뭐냐면 그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어요. 안보실장이 그렇죠.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벽에 1시부터 2시 반까지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새벽에 청와대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거는 비상이죠. 경호실이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장관급들이 한 대여섯 명이 모인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안보장관 회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뭐 장관들 회의나 실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모이면 참모들이 또 다 따라붙죠.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와대가 옛날에 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왕조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쉽게 얘기하면. 왕이 자고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재상들하고 신하들이 와서 판사들이 저기 궁전에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의 제가 없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청와대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어디 무엄하게 왕이 자는데 와갖고 청와대의 나머지 대통령을 뺀 나머지는 다 참모들이에요. 비서들이에요. 그렇죠. 비서들이죠. 이게 무슨 정부 부처 저기 세종에 있는 부처하고 달라요. 부처는 장관이 대장이지만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대장이 아니에요. 안보실장이 대장이 아니야. 그렇죠. 대통령의 제가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냐? 대통령 확인 없이 이런 게 가능하냐? 당연히 이거 경호실장이 체크를 하는 사안이에요. 이거 사전에 부속실을 통해서는 뭘 통해서는 이게 인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12시 전에 통보가 갔다는 거예요. 해당 당근 관계장관이 지금 다 서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방에다 일정이 있는데 이미 10시에 훼손됐던 첩보 보고가 왔잖아요. 10시 반에. 그러면 이미 10시 반 그때부터 이미 회의가 소집된 거예요. 회의가. 이놈들이 꼴뚜새벽에 회의 연 것도 전 퀘스천인데 왜 1시 반에 2시 반이 됐겠어요. 장관들 일정하고 맞추냐 그랬겠죠.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왜 1시였냐면 1시 26분인가요? 유엔 연설? 유엔 연설이 1시 26분에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해야 돼서.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임기 중에 몇 번이나 할 수 있죠? 아마 한 2번 정도는 할 거예요. 그렇죠. 한두 번은 하겠죠. 특히나 북한 이슈가 또 있고 이 대통령이 바뀌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마지막 유엔 기조연설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종전선언을 화두로 던지는 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관계장관들이 와서 본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자기가 던진 화두를 미국 조야도 그렇지만 유엔 총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 시간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깨어 있었어요. 그렇죠. 깨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더 괘씸한 게 뭐냐면 이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 안 한 게 더 괘씸한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네네. 예, 모든 정황상 유엔을 화상으로 미리 발송해서 그렇죠. 화상 연설을 하더라도 그 시간에 틀어준 거잖아요. 네네. 유엔에서 어차피 네. 화상 연설을 한 거잖아요. 그게 네.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녹화한 걸 틀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당연히 네. 당연히 그 시간에 봤겠죠. 모여서. 예. 대통령이 뭐 따로 사저에서 관저에서 봤더니 봤겠지만 그럼 그 시간에 깨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 회의의 주체는 이 대통령이- 긴급 반상에서 네. 대통령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맞습니다. 이 회의는 대통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바깥에서 열렸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예예. 바깥에서. 근데 청와대에서 열렸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청와대 안보절 주제로 열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통령이 이 NSC 소위에서 안보 장관 회의는 네. 대통령이 핵심이에요. 원래 대통령이 주재하는 게 정상이죠. 정상이죠. 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실장이라고 하는 그걸 서포트하는 기관이거든요. 안보실장이 메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땐 더 괘씸한 거야 이게. 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쉽게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분도 좀 중요한 대목인데 6시 반에 서면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뭐 부속실장이든 누구든 뭐 비서관이든 어쨌든 뭐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면 추려갖고 보고를 다시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해수부 공무원이 죽은 시간이 3시간 뒤에 사살된 걸로 나오는데 그 3시간 안에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메인이에요. 사실은 보고를 안 네. 받은 네. 아니, 메인인 게 뭐냐면 지금 박지원 들어가가지고 한 라인이 재개됐다고 자랑하잖아요. 옛날에 뭐 그렇죠. 네. 저기 뭐 예, 예. 들어가서 자랑하잖아요. 네. 한 라인이 있으면 이 3시간 동안 북한하고 전화하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게 통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건 뭐 10분이나 20분 뭐 빠르면 10분이나 20분이면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네. 왜 이걸 안 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질문의 핵심이 대통령한테 지금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뭐 북한이 사과를 했느냐 뭐 이건 뭐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예. 핵심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죠. 네. 네. 이 3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원수로서 그 3시간 그 생환을 시킬 수 있는 그 귀중한 3시간을 문재인은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 공개를 그게 하라는 핵심 거죠.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 느낌에는 그건 뭐 일감입니다만 이 서면 보고서 아마 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봤다면 그러니까 이게 안 봤다면 이게 미친 동네예요. 안 봤거나 못 봤을 수 있죠. 왜냐하면 뭐 나름대로 대통령의 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정의 경중에 따라서 뭐 보고하냐 마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굳이나 서면 보고를 누구를 만나고 있는 상태에 가서 들이밀어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마다 매 정권마다 청와대에서 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예. 모든 보고에는 라벨이 붙어요. 아,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빨간 라벨 예, 뭐 모든 이렇게 라벨 하는- 네. 이게 우리가 뭐 비밀하면 비밀 도장을 찍어서 띡, 띡, 올라가는 띡, 띡, 보고도 보안, 있지만 네,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부속실이나 다른 데서 하면 당연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요. 부속실에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 도로는 예, 쪽쪽 예. 뭐 거기 뭐 기계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럼 이런 보고는 그 대북 보고, 북한 관련된 예, 보고라든가 예. 일본 관련된 보고, 그러니까 대외 관계 보고는 잘 우선순위예요. 음. 왜냐하면 이거는 국내적인 조치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외국에 관련된 거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소위 얘기해서 부속실이나 비서실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긴급 딱지가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네, 더군다나 당연히, 예.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렇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까지는 보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됐어요. 그렇죠.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면 보고를 받고도 지금 이렇게 다 뭉갰네요. 그렇지. 지금 그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보고가 되는 게 맞다. 아니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뭐 보고가 안 되면 이거는 뭐 부속실장부터 다 잘라야 돼요 이거.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실종됐는데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네네. 이걸 보고 안 해요? 아 이거는 저기 우리가 옛날에 무슨 뭐 저기 뭐 김선일 씨 이런 사람들 잡혀가가지고 네네네. 납치돼가지고 해가지고 김선일, 그거 확인하고 네네네. 막 뭐 나중에 처형당하고 막 그러지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예. 근데 이게 보고를 안 해요? 그럼 지금 부속실장이라는 놈 미친놈이죠 그게. 자, 그럼 보고를 하는 게 정상이고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아 그럼 대통령 당연히 알았죠. 이건 뭐 모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그런 전제하에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도 그냥 뒀고 그 다음 날 뭐 그 장성들 진급식도 그냥 지나쳤고 그 다음에 새벽에 보고도 그러니까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고 북한에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침 8시 반쯤 돼서야 비로소 뭐 아유 큰일 났네요. 뭐 제대로 알리세요. 이 정도 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이해를 해요. 네. 이 좌파 이들의 본색을 예, 알기 예. 때문에 이해를 해요. 왜?
저들에게 죽음은 정치예요. 정치 수단이에요. 예, 예. 이 사람은 그런 가치가 없는 거야. 노무현 문재인은 아니 이 지금 공무원은 공무원 이 좌파한테 예, 가치가 없는.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만약에 미군에서 발생했다고 봐요. 생각해봐요. 지금 뭐 드라이브 스루가 아니라 광화문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네. 예. 아 미군에 의해서 만약에 미군에 의해서 백성이 죽었다? 잘못돼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그 효선의 미순이 사건 한번 계속 한번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예, 예, 예.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세월호 때도 그 죽음 가지고 이 사람은 죽음을 갖다가 존중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한 게 아니야. 단지 그 죽음을 자신들의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 결국은 이게 이 사람은 도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한테 생명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좌파는 생명을 경시한다고요. 야, 그러면 이 정권은 진짜 인간 쓰레기.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좌파라고 하는 본색을 정확히 예. 알아야 된다고. 이놈들이 인권이니 생명이니 다 얘기하는 이면에는 그거는 자신들의 도구로서의 생명과 도구로서의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남한 사람을 총살하고 화형시키는 거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이 아픔과 고통, 슬픔, 이 만행, 천인공노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건 별 차이가 없네요. 똑같은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월호 때 가서 장사진을 치고 난리치던 놈들이 맞습니다. 이 죽은 사람 집에 한 놈도 안 가요. 거기 뭐 죽은 사람 편도 안 들죠. 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놈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북한 편, 김정은 편을 들죠.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세월호 때도 이놈들은 다 가짜야. 다 속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좌파가 죽음을 이용하는 이 소액에서 소위 전체주의적 발상에 의해서 죽음을 이용하는 죽음을 도구화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아 넘어간 거야. 자꾸 속아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전해철 국회의원, 그 다음에 김병기 국회의원,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유시민, 김남국, 안미석 등등등등 이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의 이 청와대 또 민주당 당 수뇌부들 그리고 부처의 장관들까지 하나같이 숨진 피격당해서 살해당한 이 해수부 공무원을 두둔하지 않고 김정은이 보내온 통지문, 그 통지문의 사과 몇 마디 뭐 이것에 지금 방점을 찍고 오히려 안민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식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2018년에 종전선언 결의문을 채택했으면 이런 사건이 안 벌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상야릇한 요설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동 같은 놈들이 많아. 이 요승들이 많아. 결국은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 저희 좌파 권력의 진심을 어디서 보냐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단 한 명도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놈들 중에 단 한 명도 유가족을 찾아가지 않고 유가족을 위로하지 않아요. 대통령조차 위로의 전화 했다는 소리 제가 못 들어봤어요. 대통령이 오늘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136시간이 지나서 오늘 처음 육성으로 메시지를 냈는데 그 육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반면 이게 그 발언하는 수위 자체가요. 뭐 분노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되게 덤덤하게 아주 드라이하게 그냥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생겨서 어쩌노. 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잖아요. 이게 본색이에요. 이 죽음은 자신들에게 의미가 없는 죽음이야. 가치가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저래요. 만약에 저게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저게 일본이나 미국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대통령이 저러고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죽거나 미군의 어떤 군사작전에서 또 지난번 효선의 미순이처럼 뭐 장갑차에 치여서 죽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마구 공격을 할 텐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양반은 가서 벌써 부에 잡고 울었어. 그 유가족 부에 잡고 우는 거야. 그러네. 그런 걸 안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야 돼요.
국민들이 진짜 깨야 돼. 이걸 보고서 뭐 북한이 사과를 했니 안 했니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본질은 뭐냐면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거 왜 그런가를 들여다봐야 돼. 왜 그럴까? 좌파니까. 예. 그게 좌파의 본심이에요. 본심이고. 예. 좌파라는 인간들은 인간의 죽음을 끊임없이 정치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알겠어요. 청와대에서 이미 다 보고를 받거나 뭘 하거나 다 했는데 1시 조금 넘어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있으니까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이거 좀 뭐 대통령 옆에서 좀 치열업 해준다고나 할까? 뭐 그래서 모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고 북한의 통지문을 보내거나 북한에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협력할 부분도 우리 쪽의 이 피해자 혹은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무마시킬까의 방점을 찍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열받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예. 죽음을 사람의 가장 고귀한 생명을 정치의 도구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재인한테 분노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분노해요. 그렇죠. 그걸 해서 그걸 방조하고 그걸 방관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 어떤 죽음도 가치가 없는 죽음이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전체주의라고. 그렇죠. 예. 전체주의는 모든 국민을 다 죽이고서 끝난다고. 참 그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 한 사람의 문제. 아니 세월호 때 그랬어요. 우리 동네마다 제가 그래서 세월호 때 좀 변명도 하고 방어도 하려고 틀면 제 아주 가까운 친구조차 그랬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소리 한다고. 그 꽃다운 나이에 어린애들이 죽었는데. 지금 이놈들은 뭐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안민석, 유시민, 그놈들이 세월호 때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짓을 했는지.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일단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먼저라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위로하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왜 그랬어요? 김재동하고 손석희 다 그랬어요. 먼저 애도하고 뭐 하자고. 맞습니다. 애도는 개뿔. 이놈들은 애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애도 안 하죠. 그냥 말로만 대충 뭐 유가족에게 상심과 비탄에 뭐 위로와 애도 안 하죠. 자기들한테 뭐 저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죽음이니까 애도 안 하죠. 자, 여러분 그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낸 페네타라고 하는 전 장관이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어떤 위협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이 사망, 피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게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국이 해야 할 그 바른 방향의 길이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힘의 우위, 즉 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칭송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위협받았을 때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와 국방부는 그 위협의 몇 배는 되갚아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발언, 그런 액션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린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본질은 뭐 좌파 정권이 그런 본색을 가지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도 군이 하수인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군은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군이 완전히 권력의 졸개가 됐구나. 그럼 이제 군이 필요가 없네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아니죠. 그 영토 주권을 국민이 곧 영토인데 국민이 국가면 그 국민 자체가 영토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연평도나 백령도에 쟤네들이 수십 명씩 몰려와서 총 쏘고 가도 이놈의 정부와 이놈의 군대는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그럼 이런 정부와 이런 군을 믿고서 있어야 돼요?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렇게 와서 연평도는 뭐 연평도도 아니고 이제 내륙으로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서울에 와서 뭐 이렇게 몇 놈 죽이고 올라가고 김정은이 미안하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 그러면 이 정권의 지금 이 수뇌부들, 고관 대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진정성이 느껴진다, 신뢰할 만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국민을 개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시민유의 사람들을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분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못하게끔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막 좌표를 막 찍어 놓습니다. 특히 제가 무슨 김정은을 상대로 해서 유시민이 혁신가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계몽군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종인데다가 네. 관종은 약간 정신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상을 자기 놀이터로 삼는 거죠. 예. 재밌잖아요. 자기 한마디 하면 막 벌가벌가하고 우리 진짜 뭐 언론도 진짜 뭐 그 나쁜 말을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정말 쓰레기가 됐어요. 그런 인간 쓰레기들이 하는 말을 갖다가 담으면 그게 쓰레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아니 이 대명천지에 네. 북한을 왕조 국가로 우리가 인정하자고 좀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계몽군주라고 예, 예. 하는 그 얘기는 겁니까? 그냥 네. 북한은 군주 국가니까 우리는 군주 국가로 보자는 거예요. 네. 예. 거기 왕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근데 왕 중에 괜찮지 않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미친놈이지 그게. 어떻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저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나요? 처벌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잖아요. 그래도. 그 제가 이 유시민 씨는 이게 사회적 공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 숨 쉬는 거, 뭐 먹고 마시는 거 이런 환경적 공해만을 지금 문제시하는데 저는 이게 이런 소셜 그 폴루션, 그 사회적 오염이 돼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걸러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유시민류는 그냥 두면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게 수천 년 전부터 고민이었어요. 공자가 오죽하면 향원 그랬겠냐고. 이 사이비들. 이 사이비가 문제라고. 예, 예. 세상의 모든 죄악은 사이비가 저지르는 거라고. 왜? 아니 근데 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조선시대에 정철. 네. 아니 송강정철이 뭐 이렇게 말로 블러핑을 많이 했던 사람인가요? 송강정철이 유명한 문장가잖아요. 문장가죠. 네. 예, 예. 당대 최고의 예. 문제. 글을 정말 잘 쓰고. 심지어 영의정 하지 않았나요? 가사 문학을 했다고 아주 추앙받는 예, 가사 예. 문학 쪽에서는 추앙받는 사람인데 예. 정치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임진단 3년 전에 정렬입이라고 해서 정렬입 사건. 예. 예, 정렬입. 그 모반 사건 네. 일어나. 이게 길산봉을 잡아라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길산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변을 했는데 예. 황해도 뭐 해가지고 황해도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백성들을 군사로 조직해서 뭐 병조판서를 뭐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예, 이제 예. 뭐 나라를 먹으려 그런다라는 예, 모반 예. 사건이 고변돼요. 아. 그 핵심이 누구냐면 길산봉이라는 사람이 그걸 한다고 해요. 길산봉이 나타나서. 길산봉. 예, 네. 예. 길산봉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렬입 모반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정렬입 모반 사건이 줄줄이 엮여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동인들이 작살나는 거예요. 서인 정철 이 계열이니까. 그 사건의 주 심판관, 예. 신문관이 정철이에요. 정철. 근데 정철이 그때는 심판관 마음이잖아요. 모반 사건 이런 게 원래 그렇잖아요. 계속 그렇죠. 고변으로 네, 해줘. 네. 근데 다 그때는 다 고문이잖아.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선을 어느 데까지 확대할 거냐 여부는 심판관 마음이에요, 사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해서 알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고문해서 고변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자백해요. 그러면 자백하고 오면 또 네 불어, 네 누가 했는지 또 불어. 그러면 또 와. 그럼 줄줄이 엮여서 수백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엄청 많이 죽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정철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사후에도. 그래서 정철이 아주 논란적인 인물이 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근데 제가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글이 이 소위 얘기해서 김훈 선생님의 카레 노래에 그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나와서 제 대목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훈 작가의 카레 노래. 네. 읽어드릴게요. 우의정 정철이 그 피해 국면을 주도했다. 정철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민첩하고도 부지런했다. 그는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근면히 사륙했다. 사륙의 틈틈이 그는 도가풍의 은일과 고독을 수다스럽게 고백하는 글을 짓기를 좋아했다. 그의 글은 허무했고 요염했다. 임금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죽임으로써 권력의 작동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길산봉은 1000명이 넘었으나 길산봉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길산봉이 1000명이 넘었다고 네, 이렇게 서술을 하네요. 네. 그러면 여기 이때 잡혀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예, 네. 여기서 제일 제가 마음이 와닿던 게 뭐냐면 농부처럼 근면히 사륙했고 사륙하는 틈틈이 도가풍의 은일과 고독을 수다스럽게 고백하는 글을 짓기를 좋아했다요. 인간의 감정이 아닌 거죠. 아, 예. 그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지금은 뭐 거의 인간이 아닌 식의 언어를 구사하고 그렇죠. 인간이라면 저런 식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훈 선생님이 잘 쓰는 말 중에 진짜 말이 잘못 태어나서 고생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정철이랑 비교해 주니까 너무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가상 네. 문학이라는 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정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나쁜 사람이다. 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을 모반죄로 죽인 거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조선시대 그렇죠. 때 그렇죠. 모반죄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 때 다 고변이에요. 상대방을 제거하는 수단이라고요. 그래도 정철하고 비교하니까 왠지 찝찝합니다. 아, 유시민은 그거보다는 좀 더 후진 사람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예. 근데 뭐 그 글쟁이니까 네. 말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네. 말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권력을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여기서 왜 농사꾼하고 비교했겠어요? 음. 김은 선생님이 농사꾼은 실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직하죠. 생각보다. 그냥 네. 뭐 그냥 네. 순응하긴 하지만 그렇죠. 땀 흘린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말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진짜 요사스럽게 만들어요. 이게 요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요설이에요, 요설. 그- 온 세상이 요설이 지배하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그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 지금 최근에 두 명의 대표적인 요설가가 있습니다. 한 명은 유시민이고 한 명은 김어준입니다. 예, 김어준, 유시민 씨가 혹시 이 방송 보시면 그 뭐 우리 그 같이 이제 반론도 하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같이 먹고 살죠. 제가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말을 잘 인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인용할 게 없기 때문인데, 근데 오늘은 요 말은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유시민이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했더니 안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나간 여권 떨거지. 북 싸고도는 당신들이 최순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점점 발언이 세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인데. 제가 뭐 역대 왕들을 예. 제가 뭐 평가하거나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나 이런 감정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워낙 좌파에서 정조를 싸고 도니까 네. 근데 저 계몽군주의 상징이 누구예요? 정조예요. 원래 계몽 시대라고 하는 게 즉 계몽주의 시대라는 게 상징이 뭡니까?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예요. 아, 예. 그러니까 위에서 깨어난 사람이 그렇죠. 위대한 사람이 세상 무지랭이 같은 백성, 위에서부터 네. 개혁을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개혁. 계몽주의라고 하는 건 위로부터의 개혁을 상징해요. 네. 자연의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조가 했던 호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기 창덕궁에 가면 존덕정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창덕궁에 그 후원에 거기 가면 현판으로 써 있어요. 만천 명월 주인. 만천 명월. 만은 1만 만자고 천은 내천자예요. 예. 명은 밝은 명자에 달월자예요. 달은 하나죠. 그렇죠. 온 세상에 있는 시냇물은 만 개예요. 온 세상에 그러니까 달 하나가 온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만 개의 내에 다른 궁중에 하나가 떠 있어도 모든 물에 비추잖아요. 온 사방에. 이것이 계몽군주예요. 천상천하 유화덕존이군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그게 독재고 전체주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전체주의. 나를 따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주의죠. 계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군주가 뭐 나름대로 자각해가지고 세상을 깨우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그래봤자 전제군주예요. 그래봤자 독재인 거고, 그래봤자 전체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자,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 그 대통령은 자고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제가 이런 그 1차원적인 질문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자고 있었거나 깨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뭐 굳이나 자고 있었냐 물어봅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깨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저녁 시간대는 누구를 만났는지를 입증하려고 해야죠. 근데 거기 그런 팩트 파인딩이라고 하죠. 그런 체킹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항상 한두 발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두루뭉실하고 하나만한 얘기들만 하니까 공격이 맛이 없어요. 저는 뭐까지 의심하냐면 이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충분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청와대는 북한으로부터 북한과 서로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미 네. 뭔가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죽은 거야. 자, 그러면 더 큰 문제인 거죠, 사실. 북한에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줬다.
우리가 아니, 뭐 우리도 북한에 요청을 했겠죠. 네네. 저게 요청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 사실은 서로. 했겠죠.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청을 했는데 저 사람이 죽은 거야. 근데 저는 6시 반 그날 최초 서면 보고를 했을 때 그 서면 보고를 안 받았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안 봤을 가능성. 아니 근데 저는 뭐 그건 네. 보고 안 보는 건 예, 예.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또 이 있죠. 사안에 대해서 네. 안보실장 안보실장대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뭐 예, 예. 자기들도 뭐 공을 세울 수 있는 일이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잘 안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아무 짓도 안 했다 그러면 이건 탄핵감이에요. 지금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네.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탄핵감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이건 탄핵감입니다. 자, 여러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게 탄핵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세월호 7시간 예, 헌법재판소에서 세월호 네. 7시간에 대해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그걸 채택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 소수 의견으로 나옵니다. 국민의 생명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성에 대해서. 예. 그걸 읽어보면 이건 탄핵감이에요. 거기 아마 제가 얼핏 네. 기억나는 게 대통령은 출근과 퇴근이 없다 뭐 이런 개념 그런 개념도 있었고 그거에 비춰봐 그거는 뭐 탄핵의 대상은 아닌데 거기서 본질은 뭐냐면 국민의 생명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성이에요. 거기에 소수 의견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헌법상 문제가 돼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탄핵감입니다. 기본적으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어요.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예, 탄핵 요건이 됩니다. 자,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인정해줬어요.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자,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낼 수 있을까요? 겁이 많아서 그 정당이 뭐 김종인 위원장. 그래서 이제 모든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 맞춰야 돼요. 이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소위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안 했다면 탄핵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몰아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소위 해서 퇴로를 차단하는 건 뭐냐면 뭐 어디 어설프게 무슨 뭐 국제재판소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네네. 국내에서 문제를 하는 방법은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면 대통령은 탄핵받아 마땅해요. 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걸 인지했잖아요. 뻔히 알면서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문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맨 뒤에 보면 헌법재판관 소수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정부가 무슨 개천절도 그렇고 한글날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 못 모이게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요 3시간 서면 보고가 처음에 6시 반, 저녁 6시 반에 있었고 그리고 3시간 뒤 9시 반에 북한 놈들이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화형을 했습니다. 이게 3시간인데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쭉 다음날 아침 8시 반까지 14시간 동안 문재인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거는 뭐 국민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가치는 1명이든 10,000명이든 300명이든 네. 그거는 뭐 숫자를 따지지 않는 가치예요. 게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네. 국민은 우리가 1명도 국민이고 5,200만도 국민이거든요. 다 또 동일체로서 우리가 이제 주권을 갖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탄핵을 발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됩니다. 예. 이게 그러면 뭐랄까 죄목이랄까 어떤 걸로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상 대통령이 취임 선서가 있어요. 예. 대통령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다고 책임진다. 하는 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예. 헌법재판관이 분명히 그 소리를 해요. 우리는 뭐 헌법상 근거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럼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내팽개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렇죠. 그거는 1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없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건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생명의 위험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위험하냐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러면 충분한 요건이 돼요. 상식적으로 이제 장프로님은 청와대도 예전에 근무를 하셨었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정도 중차대한 사안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근데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했고 1시에 있었던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때도 그 직후에 무슨 회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회의를 한 결과도 대통령한테 알리지 않았고, 그리고 바로 회의를 그럼 뭐 하라 해요? 바로 퇴근할 거를?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다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 말이 안 돼요. 있을 여러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 죽을 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자, 이거는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여러분, 그래서 10월 3일이든 9일이든 앞으로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 우파들이 코로나도 뭐 중요합니다만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모두 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환경에 맞게끔 정부를 규탄하는데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헝가리 그 저기에서 유람선 빠졌을 때 예, 그때도 대통령이 어떤 생쇼를 했어요? 뭐 급하고 쌩 난리를 네, 쳤잖아요. 맞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맞습니다. 가고 네, 맞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인간이 저기 갔어요. 저기 연평도인가 어디 갔어요? 안 갔죠. 이게 미친 아까 그 네. 이게 국민들이 지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대한민국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 이거. 이게 아니 모든 걸 사안들을 여러 개를 놓고 보면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면 그거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의도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사적이고 정파적인 거예요. 네. 네. 헝가리 때도 그 생난리를 치고 세월호 때도 그 생난리를 치고 네. 모든 죽음이 있을 때마다 생난리를 치고 하다못해 애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때도 그 생난리를 쳤던 인간들이 예. 대한민국 공무원이 표류하다가 잡혀갔는데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그래 그 표류한 일반 민간인을 갖다가 쏴죽입니까? 쏴죽이고 그 쏴죽인 시체를 불태웁니까? 그런 이 대명천재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야,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고 IS 빼놓고는 그런 짓 안 해요. 그렇죠. 저 IS예요? 아니 북한은 IS죠. 그러면 유시민이 미친 놈이지. 저게 무슨 개봉군주야? IS지. 그러니까요. 탈레반이지.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아니 진짜 추미애 살리려고 진짜 이렇게 했나?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추미애가 지금 뭐 수렴 청정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아마 그럴 수도 있겠. 아니 지금 보세요, 추미애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긴 하는데.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허수아비니까. 추미애가 지금 국방부 장관을 하죠. 국토부 장관도 겸하죠. 국방부 장관도 겸하죠. 요즘은 총리보다 더 세요, 추미애 장관이.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뭐 이거는 그냥 뭐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인데 공교롭게도 또 오늘 또 검찰이 하필이면 오늘 왜 모두 무혐의 처리를 발표합니까? 이 난리. 그래서 포커싱을 뭐 유시민 이런 인간들 말장난에 자꾸 언성 높일 필요가 없어요. 포커싱을 대통령 한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맞습니다. 야당은 전부 대통령 한 사람에 맞춰야 돼요. 그 포커싱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대통령이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뭘 했느냐?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뭘 했느냐에 포커싱을 맞춰야 돼요. 만약에 그걸 답변을 못하면 탄핵을 발의해야 됩니다. 답변 못하면? 네, 탄핵을 분명히 발의해야 됩니다. 탄핵을 발의하지 않으면 이거는 국회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전례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발의 때 막판에 이 세월호를 넣었어요. 국회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거를 넣는 게 수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느냐 가지고 절차 자격 요건이 있느냐 가지고 결국은 넣었어요. 헌법재판소 채택했습니다. 그거를. 이게 탄핵 요건입니다. 이미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건이 있느냐 단건이 있느냐 그걸 숫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시간 동안 뭘 했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분명히 탄핵을 해야 됩니다. 탄핵 발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싸움에 들어가야 돼요. 여당하고 그 싸움에 여당을 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월호 때 여당이 주장했던 게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여당이 주장했던 게. 맞습니다. 네. 세월호 때 대통령 탄핵한 게 단순하게 그냥 뭐 뇌물 사건이 아니에요. 여당에서 주장했던 핵심이 뭐냐면 그때 핵심이 뭐냐면 촛불 정신의 핵심도 그거잖아요. 지금도 세월호 지금 기념관 세워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광화문에다가 박원순이 죽기 전에 끝까지 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세월호 광장 만들라 그랬던 거잖아요. 광화문 광장을. 성역화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여기서부터 되짚어 봐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들을 글로 몰고 가야 돼요. 당신들이 했던 그대로, 그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100% 탄핵입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싸움을 진행해 나가야 돼요. 맞습니다. 자, 지금 자기 인기 끌겠다고 나와가지고 유시민 말에 뭐 반론 달고 이런 미친놈들 다 아닥하고 오로지 한 가지 여기에 매달리고 두 번째 국제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가지 마세요. 그거는 국민들이 싫어해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옛날부터 왜 싫어하죠? 우리는 아내 문제를 바깥에 나가는 걸 옛날부터 싫어했어요. 생리적으로? 네, 생리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친일과 반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사과를 표명하는 거 그리고 이 통지문을 주고받는 것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거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문재인이 자칫 이 사안으로
탄핵에 어떻게 탄핵에 좀 거론되거나 휘말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지금 김정은이 문재인을 좀 보호해주고 있는 거 도와준 아닌가? 거죠. 야, 이쪽에서 네. SOS 친 거라고 봐요. 그렇죠. 저는. SOS 친 거죠. 거라고. 네. 그래서 저는 의심해요. 3시간을 의심해요. 서로 알고 있었다. 네, 서로 뭔가 지금 네. 뭔가 지금 내놓지 않는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청와대 경험에 여러 가지 경험상 이거 그렇게 저는 대통령 아무리 뭐 대통령이 저에 대해서가 비판을 하지만 그랬을까 싶어요. 아무것도 안 했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안보실부터 시작해서 국정원부터 아무것도 안 했을까 싶어요. 뭔가 했다고 전 봐요. 특히 이분은 되게 성격이 되게 막 그런 거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어떻게 하지 막 했을 것 같아요. 뭔가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자, 뭐 차근차근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국방부나 아니면 국정원에서 이 감청을 한 내용 이 자료를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한테 보낸 통지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제발 좀 일을 좀 하세요. 예. 일단 단초가 필요한데 단초는 북한이 보낸 통지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지금 이 정권 상대로 해서 야 문재인 당신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뭐 했는지 자료 내놔 그러면 대충 뭉개거나 아니면 이상한 걸로 또 꾸며낼 테니까 그거보다는 그 진실에 접근하려면 단초 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 계기는 이 국방부가 애초에 잡혀가서 끌려갔고 나중에 화형까지 당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한 것 그 자료를 내놓으라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료를 안 내놓긴 하겠지만 뭐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봐요. 저는 국방부에서 아무런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막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쏟아냈던 얘기들이 국방에서 발표했던 얘기들이 저는 팩트라고 봐요. 그건 그 당시에는 뭐 어수선하고 국방부도 이제 자기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놨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었다. 우리도 애를 썼다라고. 그게 저는 팩트라고 봐요. 그래서 북한이 얘기한 건 다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사실관계상. 예. 사실관계는 교묘하게 중요한 부분은 다 누락시켰죠. 국방부 허접하긴 하지만 뭐 국방부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믿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거를 비춰봤을 때 이거는 그냥 그거를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팩트 확인이 아니라 그걸 팩트라고 우리는 그냥 딱 못 박아야 돼요. 그냥 못 받고. 그걸 팩트라고 못 받고, 팩트라고 못 받고 그 연장선상에서 전 대통령을 추궁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화제의 현수막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를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대전에 김소연이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이분 저 국민의힘의 그 당협위원장이에요. 당협위원장. 대전 유성구 을 지역 김소연 당협위원장이 내건 현수막이 있습니다. 현수막에 한과히 마음만은 따뜻하게 해놓고 밑에 이 노래 가사말을 하나 적어놨는데 이 노래 가사말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라고 하는 이 노래 달림은 영창으로 이런 건데 이게 아주 재미나게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달을 띄워놓고 달 밑에는 개구리 가재 올챙이가 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노랫말이 달림은 영창으로 이렇게 적혀 있고 이런 현수막을 만들었는데 아주 교묘하게 잘 만들었다는 이런 평가가 나와요. 왜냐하면 저 달은 문재인을 의미하는 거고 그 밑에 개구리 붕어 가재 여기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달만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달림은 영창으로 저 영창이 여러분 요즘은 잘 표현을 안 씁니다만 우리 감옥소를 군대에서 쓰는 말이죠. 예, 군대에서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영창 보낸다고. 예. 자, 달림은 영창으로. 이게 그렇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문바들이 이른바 문재인 지지층들이 아니 이게 지금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을 뭐 비하하거나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야 여기에 대한 이 김 변호사의 답변이 더 가관입니다. 아주 뭐 들을만합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 제기를 하는 대깨문들을 향해서 력시라고 했습니다. 력시 북한 말투식으로 대깨문들 이게 무슨 국가원수 모독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명을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걸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 현수막이라는 게 말이죠. 각 243개죠. 각 당협이 있고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243명인데 다 비슷하게 이제 현수막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김소연이라는 분은 나름대로 자기가 살을 붙인 거예요. 아이디어를 집어넣고 내용도 집어넣고 해서 이건 전국에서 유일한 현수막이죠. 국민의힘 쪽에서 봐도. 근데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나 아니면 뭐 여기 서울시내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국민의힘이 이 현수막을 아주 성의 없이 달아요. 성의도 없고 글귀가 사람들에게 공감도 못 얻고 그냥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 저 정도는 걸어야지 정도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국민의힘을 싫어해요. 다가가질 않고 자 이런 식의 접근이라도 좀 해주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애를 많이 쓰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많이 쓰는 겁니다. 많이 쓰는 거고 저 김소연 위원장만 하더라도 뭐 부정선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저 양반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좌파의 본색을 깨닫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저 민주당 네. 쪽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문을 깨고 나온 거죠. 저분은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 길을 가고 싸울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실체를 아니까. 저놈들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나쁜 놈들인지 아니까. 아니 근데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들의 실체를 알 텐데 왜 잘 안? 김종인 위원장 어른들이나 제가 내부 비판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간달프 놀이를 끝내야 돼요. 아니면 그 자리를 나와야 돼요. 간달프가 아마 고령으로 사망했을걸요. 근데 간달프의 역할은 그걸 갖다가 이행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건장하고 건실한 실행자가 있을 때 간달프 역할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간달프는 실행을 못합니다. 지금은 실행할 사람이 필요해요. 간달프는 약간 훈수 두고 좀 멍석 깔아주고 가이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씩 마법을 부려서 어려운 일을 좀 풀어주는 거지. 결국은 그 길을 가는 건 간달프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법을 부리지 않아요. 그때는 힘이 없어. 그다음에 주인공이 나와서 딱 해결을 하죠. 반지의 제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지 원정대의 핵심은 간달프가 아니에요. 난쟁이 쪽에 누굽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간달프 놀이 이제 그만하시고 안 되시면 실행을 못 하실 거면 그 자리를 비키셔야 돼요. 그리고 간달프 역할을 돌아가시고 실행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행할 사람을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죠. 그 자리에 열어줘야죠. 그래서 이번 계속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양반 진짜 간달프 놀이에 너무 취해 있구나. 그리고 본인이 이제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밑도 끝도 없이 국제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진짜 무슨 대권을 가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나라를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추석 내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간달프가 아니라 본인이 원정대의 대장으로서 헤쳐나가실 거면 하시고 아니면 여기서 멈추셔야 돼요. 그렇죠. 추석 연휴 때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서 발표를 하시고 좀 국민의힘에는 보이지 않는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 에너지를 좀 누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거치에 대해서 추석이 지난 다음에 좀 입장 표명을 했으면 어떨까? 제가 20년 동안 들어온 소리가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 소리예요. 위에 앉으면 자리에 앉는 사람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그럼 대한민국 옛날에 망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 떠나고 나면 다 사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맞습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추석 지난 다음에 언론에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탄핵감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추궁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못하면 유튜버들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거는 합법적인 탄핵 요건이에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명문화해 놨어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말을 이제부터는 마구 쓰셔도 돼요. 그렇죠. 합법적 탄핵. 합법적 탄핵. 거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문 열심히 읽어보시고 맨 뒤에 가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누구의 소수 의견이 있어요. 그거 따다가 매번 얘기하세요.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거기 잘 적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의도 2프로 여기까지 시청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그 추석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여의도 2프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이번 주는 최경희 박사님이 그 개인 일정 때문에 좀 쉬셨는데 다음 주는 이 북한에 대해서 그 속사를 낱낱이 들을 수 있는 최경희 박사님 모시고 이 김정은의 만행, 이 도발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해주신 장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석 잘 보내세요. 잘 보내십시오.